결코 밖에서 누가 침입할 수도 없고요. 밖으로 도주할 수도 없습니다.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결말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나일강을 따라서 유람을 하는 초호화 여객선 안에는 이 배 전체를 통째로 임대한 부자 신혼부부와 함께 그들이 초청한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매일매일 파티가 벌어지고 샴페인이 수도 없이 소비가 되죠. 그 가운데 갑자기 충격적인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는 우연하게도 세계적인 명탐정 에르큘 포아로가 같이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르큘 포아로는 이제부터 하나씩 단서를 찾아 또 증거를 찾아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나가는 수사를 전개해 나가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승객 모두가 어둡고 비밀스러운 사연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천재적 탐정 포아로마저 빨리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그 사이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해서 냉철한 포아로마저 당황하게 되죠. 이후에도 예기치 못한 반전에 반전이 이어지는 이 사건, 그 결말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우선 사건 현장은 나일강 위를 유람하고 있는 초호화 여객선, 결코 밖에서 누가 침입할 수도 없고요. 밖으로 도주할 수도 없습니다. 완벽한 밀실인 사건 현장입니다. 권총이라는 독특한 흉기를 사용한 사살 형태의 범행이고요. 그 거리는 무척 가까웠습니다. 근접 살인. 또 다른 현장 특성은 아주 값비싼 귀중품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온통 의문투성이인 미스터리. 이 살인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유사한 다른 사건들의 사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가사 크리스티의 명작이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외딴 섬에 8명이 초대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관리인 부부가 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고 악천후가 되면서 이 섬은 고립된 밀실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이에 한 명 한 명 살해되어 나가죠. 결과는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알겠지만 충격적이고 놀랍게도 판사가 범인이었죠. 그리고 이 살인 동기는 응징. 범죄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God complex. 한 사람이 자기가 신과 같은 권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처벌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그 증상을 말하죠. 또 하나의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오리엔탈 특급 살인. 초호화 오리엔탈 특급 열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와중에 폭설로 인해서 눈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그 열차가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 안에 갇혀있던 승객 중에 한 명이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분, 신원, 그것이 비밀의 열쇠였죠. 사실은 이 피해자는 5년 전에 발생했던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의 범인이었고요. 그러면 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5년 전 유괴 살인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 과연 나일 살인 사건과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요? 이 의문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살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살인이란 것은 어떤 나라,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모두 금지하고 최고형으로 처벌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교육받죠. 절대로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에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살인에 대한 저항력이 형성이 됩니다. 또 한 가지의 힘이 있죠. 외부적으로 작용하는 처벌의 두려움. 자, 그래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의 강력한 힘의 조합을 뛰어넘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힘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살인의 동기이겠죠. 살인도 다 같은 살인이 아닙니다. 크게 보자면 살인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 살인. 한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동기로 인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개인적 동기는 대부분 감정적 동기입니다. 원한, 치정, 질투, 복수. 특히
이러한 감정적 동기는 흥분 상태, 격정적인 상태에서 범행이 저질러지다 보니까 범인의 흔적이 현장에 많이 나타나게 되죠. 범죄 심리학에서는 crime by passion, 격정에 의한 범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들 여러분이 아마 익숙하게 기억하실 수 있는 사건들이 있죠. 2021년 11월에 발생했던 김병찬의 스토킹 살인 사건, 또 2021년 12월에 발생한 이석준의 스토킹 살인 사건. 두 사건 모두 자신을 거절하고 자신이 싫다고 헤어지자고 한 여성에 대해서 원한 감정, 복수 심리. 1년에 한 1000건에서 1200건 정도가 발생을 하죠. 두 번째 유형, 사업적 살인. 사업적 살인, 이게 말이 될까요? 살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경우인 거죠.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나쁜 행동을 누군가 목격했는데 그 목격자만 없으면 자기가 검거되지 않을 테니까 목격자 제거한다든지. 특징은 무엇일까요? 개인적 살인과 달리 감정, 격정, 흥분에 의해서 일어난 살인이 아니다 보니까 합리적, 이성적인 사고가 바탕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획적입니다. 치밀합니다. 때로는 본인이 이 살인의 목적과 동기를 가진 자가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요. 살인의 동기를 가지지 않은 제3자에게 청구를 하는 이런 형태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은 범죄가 사업적 살인입니다. 최근에 사례를 보자면 2021년 10월 9일 날 전남 화순에 있는 한 펜션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사건. 19살 여성이 온라인을 통해서 만난 남성과 아주 친해졌습니다. 연인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놀랄만한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저 가까이 있는 산에 갔다 오라고, 가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이 반신반의하면서 찾아갔던 이 남성의 친구, 공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로 이 여성을 다짜고짜 공격을 한 거죠.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여성이 끝까지 저항하면서 중간에 칼이 부러지게 되고요. 도주에 성공을 합니다. 결국 범인이 검거됐는데 공범이 모두 3명이에요.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거죠. 이 범인, 19살밖에 안 되는 이 범인의 신부는 보험 설계사였고요. 여성으로 하여금 보험을 들게 만들고요. 생명보험을. 여성이 죽으면 보험금을 자기가 받는다. 이런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 범행을 저지르면 당연히 의심받고 수사받을 테니까 자신은 완벽하게 알리바이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공범인 친구가 범행을 저지르면 완전 범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세 번째 유형, 이상동기 살인. 앞선 두 가지와 전혀 다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합리적인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가해자, 범인의 이상심리죠.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이들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사이코패스, 반사회성 인격장애 등의 범인 내면에 있는 문제일 뿐인 거죠. 연쇄살인뿐만 아니라 이상동기 살인이 꽤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은 2021년 12월 31일 막대기를 신체 일부에 집어넣어서 결국 장기가 손상되고 심장까지 손상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엽기적인 사건. 자, 그럼 나일 살인 사건의 수사 단서들을 좀 알아볼까요? 이 진상을 파헤쳐야 할 명탐정 포아로에게 주어진 단서들. 첫 번째 단서는 현장입니다. 이 사건은 밀실이죠. 여객선 안에서 발생합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죠. 그것이 첫 번째 단서입니다. 두 번째 단서, 살인사건이 벌어진 현장이죠. 침대가 있고요. 침대 위에는 피해자의 시신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관자놀이에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사격한 흔적으로 보이는 총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값비싼 귀중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단서, 범행 시각이죠. 시신의 검안을 맡은 의사는 약 2시간 범위 내로 사망 시간을 추정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 사건은 발생을 한 것이죠. 그 사이에 누군가에서 목격이 되었겠죠. 총소리는 들렸겠죠. 이 단서들을 가지고 포아로는 이제 추리를 해나갈 것이고, 여러분도 영화를 보면서 함께 그 추리와 프로파일링에 동참해 보시죠. 자, 이제 우리가 확인한 수사 단서들을 통해서 작품 속의 포아로와 함께 추리, 프로파일링을
해볼까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현장 수사를 실시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 인근에서 무엇인가를 보거나 들었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한 탐문 수사가 이어집니다. 세 번째, 현장 수사와 탐문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용의자의 리스트가 작성이 되죠. 그럼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용의자들에 대한 수사,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동기. 이 용의자에게 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는가. 두 번째는 과연 이 범행을 할 수 있느냐. 알리바이. 특히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총이란 것. 누구나 가질 수 없죠. 누구나 접근할 수 없죠. 22구경의 권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지. 자, 현장 수사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첫째, 사건 현장에 있어야 할 귀중품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현장 단서, 증거, 시신이죠. 시신의 모습, 자세, 그리고 상처, 총상이 이루어진 부위, 흉기가 현장에 있는지. 그런데 포아로의 수사 추리 프로파일링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 첫 번째는 비밀입니다. 탐문 수사 전제는 솔직함입니다. 누구든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야만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탐문 수사에서 거짓말이 나온다면 그것도 비밀 때문에 추리와 프로파일링 수사의 장애 요소가 되겠죠. 객관적 정황과의 합치성, 논리성, 일관성,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비밀과 거짓말을 파헤쳐내야 하는 것이 포아로의 숙제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용의자들입니다. 이 초호화 여객선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살인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용의자들. 첫째, 리넷 도일. 세기의 상속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죠. 젊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어두운 구석, 비밀이 있죠. 지금 이 선상에서 벌어지는 축하 파티, 남편 사이먼, 그는 원래 이 리넷의 절친이었던 제클린의 약혼자였죠.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약혼자를 빼앗은 겁니다. 두 번째 용의자, 사이먼 도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전문성이 뛰어나지도 않고요. 다만 매력적인 남성, 너무나 돈이 많은 상속녀, 금지된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던 약혼녀를 배신하죠. 제클린, 리넷의 절친이었고요.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 가까웠던 친구였고 평생 같이 하리라 믿었던 사이먼이 자신을 배신하고 그로 인해서 질투심이 불타오르죠. 그래서 사실은 가서는 안 될 신혼 파티,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가게 됩니다. 마리라는 여성은 리넷의 데모입니다. 아주 고고한 성품의 소유자. 하지만 마리는 돈을 싫어합니다. 과연 마리는 정말로 돈을 싫어할까요? 겉으로만 그런 것일까요? 마리의 개인 간호사격인 동반자 바워스. 그도 역시 무척 검소한 반듯한 모습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그에게도 조금 비밀스러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의 복장, 의복, 식습관 이런 것들이 뭔가 현재의 바워스와 맞지 않는 듯한 모습, 포아로에게 포착이 되죠. 루이즈, 리넷의 비서, 말로 비서라고 하지만 실제는 하녀 같은 모습입니다. 비록 그러한 하녀로서의 삶이긴 하지만 가장 돈이 많은 리넷과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상류층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며 즐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누군가에 의해서 지적받죠. 또 하나의 인물, 윈들샴. 이 윈들샴은 원래 리넷의 약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윈들샴은 리넷과 결혼에 도달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아무도 모릅니다. 무엇인가 비밀이 있지 않을까. 앤드류, 그는 리넷의 사촌이면서 리넷이 믿는 친구죠. 그리고 변호사입니다. 리넷의 재산 관리인이기도 하죠. 그 수많은 재산을 혼자서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고 관리하다 보니 무엇인가 숨기고 감추고 횡령하는 등의 의문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만약 그것을 누군가가 알아내고 문제 삼으려 한다면 큰일 나겠죠. 유피미아,
아주 유명한 중년의 화가입니다. 매사에 냉철하지만 아들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냉철함을 잃어버립니다. 감정적이 되어버립니다. 유피미아의 아들 부크. 그는 어머니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범민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죠. 살로메라는 유명 가수, 리넷과 사이먼, 도일 부부의 결혼 축하 파티, 이 선상 파티에 흥을 돋구기 위한 초대 가수입니다. 살로메에게도 어두운 비밀은 있습니다. 인종차별의 상처로 가득합니다. 살로메의 조카 로살리는 살로메의 비서 역할을 합니다. 매니저 역할도 하죠. 비록 유명 가수의 매니저이긴 하지만 돈이 부족합니다. 포아로, 명탐정, 이 사건의 수사, 추리를 담당하고 문제 해결을 해나갑니다. 탐정은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될까요? 포아로는 과연 어떨까요? 그 스스로도 용의선상에서 배제될 수 없는 포아로. 하지만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할 유일한 수사관. 그는 과연 어떻게 이 사건을 추리해 나갑니까? 포아로의 추리는요, 두 선상의 프로파일링 추리가 만나서 제3의 결론으로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걸까요? 하나는 귀납적 추리입니다. 범죄 현장, 그리고 각각의 용의자의 특성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객관적이고 예단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단서와 증거들을 모으고 모아서 그것이 연결되어 가는 끝선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귀납적 추리, 귀납적 프로파일링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연역적 추리입니다. 거꾸로죠. 이 사건의 용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동기, 그리고 그들의 알리바이. 이러한 살인을 저지를 만큼 충분한 동기가 형성되어 있느냐? 과연 이 사건을 저지를 수 있느냐? 배제해야 할 사람은 무엇인가? 일리미네이션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자들을 제외해 나가는 거죠. 귀납적 추리와 연역적 추리가 만나서 교집합을 이루는 그 대상자는 누구일까? 그것이 포아로가 접근해 나가는 방식이고 이 사건의 결말, 충격적인 진실로 나아가는 추리 기법입니다. 영국에 셜록 홈즈가 있다면 벨기에에는 에르큘 포아로가 있다. 그의 별명은 회색 뇌세포. 정말 치밀하고 논리적인 분석으로 사건의 디테일 하나하나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프로파일러로서의 에르큘 포아로의 장점 중 하나는 경청의 능력입니다. 사건 주변인들, 목격자들, 증인들,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어내죠. 때로는 좀 어리숙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그럼으로써 상대방의 경계를 허물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히려 반대로 상대방을 몰아붙입니다. 에르큘 포아로의 이러한 추리, 수사, 프로파일링 능력은 다면적이기 때문에 더 뛰어나죠. 이 영화 전반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포아로의 시선을 따라가시다 보면 그런 천재적 프로파일링이 무엇인지를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일강의 죽음. 이 영화는 초호화 캐스트죠. 그야말로 아주 화려한 화면들이 빠르게 긴박한 이야기와 함께 전개됩니다. 영화로서의 볼거리가 가득하죠. 그야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몰입하게 되고요. 여객선에 함께 승선해 있다는 착각마저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화려한 겉모습의 이면, 수면 아래에서는요, 온갖 욕정과 질투와 무력, 복조심, 갈등, 오해, 그리고 복잡한 그 충돌들이 아주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탐정 에르큘 포아로의 분석과 추리는 범죄 수사 그리고 프로파일링의 원칙하고 기법을 우리 일반적인 관객들이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게 친절하게 배려합니다. 그야말로 오랜만에 찾아온 멋진 볼거리와 뇌세포를 한껏 자극하는 추리의 기회,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죠. I am Hercule Poirot. The crime is murder. The murderer is one of you. I don't feel safe here. I don't feel safe with any of them. It was his scalpel. Me. There's your motive right there. What do you want me to say? You murder! Lock the door! 끝없는 반전. 살인은 시작에 불과했다. Is dead. I want you to find who did this. You lie in my face! I will deliver your killer. 나일강의 죽음. 2월 9일 대개봉.